김현정의 뉴스 쇼.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도 역시 추석 특집 스트롱맨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1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2부는 이 사람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의 트럼프를 만든 세 가지 키워드는 뭐가 있을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광고 후에 출발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스트롱맨 시리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부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2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 전남대 사학과 김봉중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느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트럼프 박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고 어떤 뭐 좀 돌연변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정치 외교학적으로는 꽤 많이 뉴스로 접합니다만 그렇죠. 이 트럼프란 인물은 그래서 어떤 인물이야? 뭐 옛날엔 어땠어? 아니 어떻게 해서 TV쇼 진행자가 된 거야? 그러다 어떻게 또 정치권에 들어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오늘 얘기의 이제 방점은 우리가 관세 얘기라든지 경제적인 이슈는 굉장히 현안은 잘 알지만은 미국 역사의 큰 흐름에서 도대체 트럼프라는 괴물, 죄송합니다만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싫어하겠지만 트럼프 같은 괴물이 왜 탄생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고 아마 초반전에는 그의 어린 시절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봉중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 트럼프 금지어 사전이란 책 내셨고요. 최근에는 위험한 미국사라는 책을 내셔서 누구보다도 미국 역사, 그 역사 속에서의 트럼프에 대해 많이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시진핑 주석을 강준영 교수는 한마디로 칼날 위에 선 남자 이렇게 평해 주셨거든요. 김 교수님도 이 스트롱맨 트럼프를 좀 한 줄로 평하고 시작한다면? 글쎄요. 제가 트럼프에 대한 그 별칭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별칭을 붙인다면 거울 속의 폭군이다. 거울 속의 폭군, 그냥 폭군이 아니라 거울 속의 폭군이란 건 무슨? 얘가 눈치를 채셨나요? 아니요. 힌트는 거울입니다. 거울. 트럼프는 아마도 거울을 보고 매일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최고의 지도자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것 같아요. 백설공주 어머니처럼. 예,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거울이 자신의 이름을 대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의 유명한 You are fire, 넌 해고야. 그래서 이 거울을 깨든지 아마 갈아치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렬한 나르시스트 대통령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나르시즘에 약간씩 빠진 그 지도자들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미국의 전통 그리고 가치, 그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경계를 훌쩍 넘었고 전통을 부수고 또 이게 규칙을 다루 쓰잖아요. 다시 쓰는데 이게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정치사에 이게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폭풍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진짜 아주 그냥 귀에 콕 박히네요. 거울아라고 물어보면서 거울이 이 트럼프를 지칭하지 않으면 넌 해고야. You are fired. 할 사람이다. 충분히 그렇고. 심하면 거울을 깰 겁니다. 완전 동의. 엄청난 나르시시스트다. 이 말씀. 아예 미국의 어떤 정치사 역사를 바꿔버린 인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정치판을 뒤흔들어버린 트럼프. 자, 트럼프를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고민하면서 골라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뭘 고르시겠어요? 첫 번째 키워드 일종의 변곡점은 술 한 방울입니다.
술 한 방울? 이게 무슨?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트럼프는 평생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죠. 트럼프의 기질을 생각한다면 특이한 일이잖아요. 엄청 마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일단은 체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키도 크고 운동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모든 부분. 흥이 있는 사람이죠. 좋게 말하면. 근데 그래서 정말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와인도 안 마셔요? 안 마십니다. 되게 의외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마냥 화려하지는 않았죠. 집안 분위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 트럼프. 그 아버지가 선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아버지도 부자였다면서요?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이게 퀸스와 브루클린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그 아버지는요? 그럼? 아버지는 이제 트럼프의 할아버지죠. 트럼프 할아버지.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독일의 민자구나. 그래서 그분은 부동산은 아니고 주로 이제 식당 일을 했는데 약간 술집을 같이 하는 식당. 그래서 방점이 어딘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식당인지 술집이 우선인지 거기에 이제 매춘까지 경영하는 그런 술집을 시애틀 쪽에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 때는 뭐 큰 부자거나 이런 건 아니었겠네, 이민자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 때에 부동산 업으로 크게 성공한 크게 거예요.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수저 집안인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뭐 술 한 방울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지향적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합니다. 애들에게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특히 아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큰 아들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에게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 기업을 승계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너무 강압적인 태도, 위압적인 태도에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4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남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첫째 형이. 그렇죠. 그걸 지켜보던 트럼프가 나는 형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병사에 있는 형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앞으로는 술, 마약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아버지는 이제 부동산업으로 성공하는, 나처럼 성공하려면 이렇게 너네는 살아야 돼. 강해야 해. 강자만 살아남는 거, 이걸 늘 강조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재벌 2세라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후광은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부모의 그늘과 형의 실패 그런 그림자를 짊어진 채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과 성취 이런 거를 강요받는 집안 분위기가 트럼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의 정치적 리더십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승리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혹시 언론과도 좀 적대적인 어떤 이런 관계를 맺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트럼프가 미국 역대 가장 강렬한 이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도대체 트럼프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었나? 저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직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태생적인가? 이게 선천적인가 아니면 이게 후천적인가?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정통 역사학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이게 역사적 인물의 그 어린 과거와 성장 이후에 그 밀접한 긴밀한 그 연결고리를 사실 추적하고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은 뭐 3대 유명한 심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 분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은 마틴 루터, 그리고 잘 아는 나폴레옹, 그리고 역시 20세기에는 히틀러를 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제가 여기 트럼프를 그 대열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이게 괴팍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죠. 아까 언론과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사람이 이게 자기 확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매사에 확신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네, 사람이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맞나?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지 누구나 고민은 해요. 트럼프는 그런 여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과의 사실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과 이게 적이 되는 것은 좋은 계산이 아니에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컨대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CBS 특히 뭐 김현정의 뉴스쇼와 적대 관계를 가졌다. 이게 득될 건 없죠, 솔직히. 득될 것은 없죠. 득될 건 없죠. 네. 트럼프는 자기 확신이 없을 때도 CNN과 뉴욕 타임즈를 겨냥해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네. 그래서 자기가 몰릴 때나 자기가 논리가 부족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격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권위와 강압,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농축되어서 나중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 가짜뉴스여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판하면 그냥 가짜뉴스라고 해버리는 게 트럼프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트럼프는 무조건 질러버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게 어린 시절부터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지면 안 돼. 약한 모습 안 돼. 이런 교육을 계속 바로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논리를 이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가짜 뉴스면은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그냥 가짜 뉴스요. 본인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가짜 뉴스인 거예요. 굉장히 구호적이고 선언적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통하나 싶어요. 어느 사회보다도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런 거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트럼프식의 내가 말하면 그게 길이요 진리요 그냥 맞는 것이다라는 이런 약간 무대포 스타일의 이런 리더십이 통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것도 사실 저도 미국사를 전공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볼 수는 있어요. 예컨대 이제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의 그 성공의 슬로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마가와 유사한 그런 슬로건은 미국 역사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850년대에 아메리카당, 미국당,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민의 홍수가 미국에 몰려오죠. 그리고 20세기 초반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의 이제 마가가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슬로건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의 마가의 원조가 레이건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거기에 let's라는 사역 동사를 레이건이 붙이죠. 그래서 let's라는 사역 동사를 빼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은 레이건이 사실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 때는 그러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고 지금은 Let's만 빼고 마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라는 표현이 이게 변색이 되어서 뭐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주로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 많이 쓰고 1990년대는 이 하원 의장 깅그리치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계약 Contract with America 그래서 일종의 미국의 문화적으로 이제 진보 세력에게 역공을 가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미국 사회에서는 마가와 유사한 이 선거 전략이 있었죠. 근데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왜 이때는 이게 통하냐? 왜 트럼프 시대에 이렇게 막무가내 이런 구호라든지 막말이 먹히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것 정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사실 트럼프는 트위터의 왕이죠. 그리고 SNS. 쉴 새 없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특히 요즘은 유튜브 쇼츠. 이런 단순한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인 이 가스라이팅이 결국은 트럼프의 마가가 왜 이 시대에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이 정보 미디어의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문, 그리고 1920년대 라디오, 1960년도부터는 텔레비전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리고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유튜브가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다 이제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소셜 미디어, SNS 그리고 이전 선거는 이제 유튜브 쇼츠.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긴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유튜브 쇼츠로 트럼프가 덕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쇼츠와 뭐 트위터 이런 걸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버렸다. 길게 생각 안 해. 복잡하게 뭐 토론을 하고 뭐 설득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세뇌시켰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특징 중 하나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특히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관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관세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설명을 안 합니다. 아마 못한지도 몰라요. 아니 왜 3,500억 불을 내라고 하는지 설명을 안 해요. 왜 일본에겐 5,5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거예요. 내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작년에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그 관세가 정말 미국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죠. 근데 트럼프의 그 이후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트럼프적인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관세는 뷰티풀하대요. 어떻게 경제적인 그 난해한 경제학자들도 어렵게 풀어갈 수 있는 이 관세를 뷰티풀이라고. 와, 기억나요. 관세는 뷰티풀하다라는 말이 왜 뷰티풀한다는가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그게 미국 사회에서 먹힙니다. 야, 완전 쇼츠 제목이네요. 쇼츠에 한 10초짜리네요. 관세는 뷰티풀하다. 오케이. 지금의 이 트럼프를 만드는 데 있어 첫 번째 키워드 술 한 방울. 즉 아버지의 그 엄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강자 중심주의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변곡점이란 뭘까요? 두 번째 변곡점은 주인공병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주인공병? 청년 시절 트럼프는 이 화려한 성공과 잇따른 추락이 교차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청년으로 가는군요.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맨하탄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고 1983년 맨하탄 5번가에서 트럼프 타워를 세우죠. 이게 뭐 트럼프 제국의 상징적인 건물이잖아요. 스스로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1987년 이 거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놓고 세계 최고의 협상가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카지노 사업의 파산으로 몰락 직전까지 갔다가 2000년대 초에 TV 리얼리티 유명한 이 쇼 어프렌티스 쇼에서 보스 트럼프로 캐릭터 연기를 하며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락과 반등이 반복된 변곡점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의 주인공병이 생성이 됩니다. 주인공병 다른 말로 하면 관종병 이렇게도 설명될까요? 강렬한 나르시시스트. 그렇죠. 관심을 받아야 하는 주인공이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만 하는 그런 트럼프가 된 시기가 청년기다.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 회사를 물려받은 후에 무대를 맨하튼으로 옮긴 거예요. 이 점도 트럼프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는 브루클린 그리고 특히 퀸즈에서 부동산 재개발업자로 성공했잖아요. 그걸 또 트럼프가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느닷없이 아버지 이제 맨하탄으로 가겠습니다. 뉴욕 맨하튼으로. 중심부. 아무래도 뭐 브루클린과 이게 퀸스에 비교해서 맨하탄은 그야말로 미국의 금융의 성지, 메카. 그리고 부동산에 뭐 어마어마한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뉴욕은 맨하탄 외에도 뭐 브루클린, 퀸스, 그다음에 북쪽으로의 브롱스, 스탠튼 아일랜드 남쪽 있지만 사실 이게 맨하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시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에게는 이 맨하탄으로 이게 진출하는 게 뭐 야구로 얘기하면 트럼프 야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거의 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될 뻔했는데.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야구로 얘기하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뉴욕의 외곽 브루클린에서 그렇죠. 중심부 맨하탄으로 변방에서 중심부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때도 자기 확신, 나르시시스트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아버지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욕망도 강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맨하탄 갈 때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다 구축해 놨잖아요. 돈 브루클린에. 있죠. 뭐 그치. 정치계의 뭐 언론 다 지금 장악을 했는데 네트워킹 다 있는데. 예, 브루클린에. 생뚱맞게 이게 맨하탄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어허. 왜 이걸 밀어붙였나에 대해서는 이게 아버지의 아들 트럼프가 아니고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일종의 그 집착이 강했지 않아 싶어요. 아, 그래서 맨하튼을 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 트럼프 타워 만들고 책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예, 거래 기술. 1987년.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렇습니다. 음. 저도 이게 87년이면은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2년 차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학교 군내 서점을 가면은 네. 이게 대학 군내 서점인데도 이 거래의 기술은 항상 베스트셀러로 제 기억에 거의 1년, 2년 동안 제일 앞에 이게 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읽었다는 책이 이 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 기술. 그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네. 1980년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이제 미국을 흔들었는데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유명한 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당시에 군내 서점 가면은 한쪽에서는 같은 해 출판된 이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성쇠, 네,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근데 이제 흥망성쇠는 미국 문명의 쇠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쇠락에 대한 쇠락에 대한 경고. 그래서 제국의 그 과잉 팽창을 경고를 했죠.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미국이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인데 사실 거래 기술은 트럼프가 자기의 성공 신화, 자기의 성공을 이게 과시하는 셀프 브랜딩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 스타일, 협상 스타일, 예. 이 승부욕을 이제 반복적으로 그 책에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만하기 그지없죠. 네. 그래서 똑같은 책인데 똑같은 베스트셀러인데 그러네요. 한쪽은 미국의 제국에 대한 오만에 대한 경계. 예. 트럼프는 내가 할 수 있다. 오만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거래 기술에 쓰여져 있는 이 협상의 기술들, 사업할 때 협상의 기술들이 실제 지금 외교를 하는데도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봐서. 하나의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나온 책이라고? 87년? 1987년입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자신의 원칙으로 외교 현장에도 접목시키고 있다. 근데 아까 잘 나가기만 했던 게 아니라 파산도 뭐 겪었다고 하셨잖아요. 파산한 사업이 뭐예요? 트럼프가? 주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 침체가 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타격을 받죠. 근데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나중에 카지노 사업에 뛰어드는데 그 카지노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1990년도에 카지노 사업을 이제 파산을 하게 되죠. 이런 경영 실패로 사실 이제 트럼프는 이런 경영 실패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전문가들 입장에 보면 1990년도와 2000년도에 트럼프 카지노 사업의 실패의 상당 부분은 그의 경영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09년인가 트럼프는 이 카지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실패 속에서도 트럼프의 많은 기업은 파산됐지만 개인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트럼프 브랜드는 계속 지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2000년도 초에 TV의 어프렌티스 이 리얼리티 TV를 통해서 이제 급부상이 되죠. 인기몰이를 하게 되죠. 거기가 궁금해요. 부동산 사업을 하고 뭐 카지노 사업하고 하던 사업가가 어떻게 TV쇼 진행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트럼프는 일종의 그 강렬한 나르시스트인데 자기가 부동산에 어떻든 간에 자기의 실패는 감추려고 했지만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래 기술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을 했고 협상의 달인으로 이제 미국인들에게 알려졌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 방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MBC 자기 트럼프 친구가 기획하고 같이 기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쇼를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진행자가 됩니다.
아, 자기 친구랑 자기랑 같이 기획한 쇼였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말하자면 백종원 씨가 사업가잖아요. 네. 이분이 원래 방송하던 사람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닌데 사업하다가 어떻게 TV에 한번 출연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기몰이를 하면서 나중에는 뭐 진행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업하다가 책을 내는데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고 그다음에 아예 TV쇼 진행자로 자신이 기획한 TV쇼에 그때도 이미 정치할 생각은 있었던 걸까요? 그게 트럼프의 미스터리입니다. 사실 리얼리티 쇼가 나오면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예. 자꾸 이제 트럼프에게 물어봐요. 물어봐요. 예,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대선의 꿈이 있느냐. 트럼프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나르시스트적인 환상의 끝이 어딘가. 그걸 봤을 때는 아마 대선에 정치하는데 아마 꿈이 있었지 않겠나 싶어요. 이 어프렌티스가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어느 정도 대박이 났었어요? 이게 뭐 매주 시청률이 약 2천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2천만 명. 2천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뭐 다른 미디어가 많지 않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는 TV였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2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2004년 시즌 피날레는 제 기억에 2,800만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어프렌티스 쇼에서 트럼프가 이게 만드는 유명한 말 "You are fired", 넌 해고야. 이게 이제 그 미국을 뒤흔들었죠. 이게 최고의 멘트예요. 최고의 멘트. 거기서 "You are fired". 가장 유행어. You 유행어. are fired. 네. 역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유행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로 따지면 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식으로 숭구리당당하는 것처럼 You are fired라는 이게 얼마나 위력적이냐면은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 이 어프렌티스를 시청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탈락자에게 트럼프가 You are fired 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미국의 이 전 미국이 울렸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월드컵 때 우리가 한국 새벽에 축구하면서 이게 골이 들어가면 꼬린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뭐 흔들릴 정도인데. 그렇죠. 트럼프가 You are fired 할 때는 그걸 시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You are fired 그 정도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미국을 흔들 정도로 굉장한 유행어를 탄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하자면 예전에 토토즐에서 이덕화 씨가 사회자 이덕화 씨가 부탁해요 이거 뭐 그 정도? 그건 양반이죠. 부탁해요. 이게 지금도 이덕화 토토즐하면 부탁해요 하듯이 그럼 You are fired를 같이 외쳤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이었다. 훨씬 더 이제 부정적인 폭력적인 그런 언사고, 이게 이제 그 트럼프를 이해할 때 그 You are fired뿐만 아니라 어프렌티스가 계속되면서 트럼프가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특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를 거침없이 합니다. 바보, 멍청이, 약해 빠졌어, 뭐 실패자. 트럼프가 이게 달고 다닌 용어가 표현이 루저. 루저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게 직접 번역하면 실패자, 낙오자 그렇죠. 의미이지만 그렇죠. 영어로서는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잖아요. 루저.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더욱더 이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면서 남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시청자들이 좋아하게 됐을까? 제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역적으로 남부죠.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게 중간 경합주, 제조업이 성행하는 경합주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아 이런 주에 많은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백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런 사실 거친 언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술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표현을 이 대통령 후보가 하기 때문에 더 신이 난 것 같아요. 이 어프렌티스가 무슨 쇼였어요? 지금 갑자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말하자면 어프렌티스라는 말이 견습생 뭐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경영과 관련된 뭔가 미션을 주고 거기에서 우승자를 선발하는 건 거죠. 그래서 거기 탈락한 사람들을 이제 You are fired 이렇게 외치는 그런 그렇습니다. 쇼인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좀 생각하면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게 뮤직의 사실 성지잖아요. 예. 노래 경연 프로가 굉장히 아, 많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매주에 한 명씩 이제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탈락하면 너무 잘했는데 이게 아쉽네요. 음정이 안 맞아서 아쉽네요 하고 실망하지 했는데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트럼프 버전은 바보, You're fired, 넌 탈락, 나고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 그 K-팝 경연 쇼도 말이죠. 요새는 막 격려하고 저 실망하지 마세요 이러지만 초반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셌어요. 이거밖에 못합니까? 강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게 센 말들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스타일이었구만요. 원조라고 봐야죠. 원조군요. 예. 그럴 때 이제 뭐 도파민이 나오고 자극적인 언어 사용해서 시청률 올리고 그게 지금 대통령, 정치인 트럼프의 언어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에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예, 기존의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보수주의자들도 사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는 거침없이 사실 막말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지지층이었던 이게 가방끈이 짧은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은 거예요. 감정이입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약간 우리가 쓰는 말을 저 사람도 쓰네. 어우 시원해 뭐 이런 느낌? 예. 오케이. 트럼프를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그러니까 술 한 방울. 술 한 방울도 안 돼. 그리고 약한 모습 안 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엄청난 영향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주인공병. 그 이제 청년 시절 보내고 TV쇼 진행자가 되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만 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강렬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쏟아내던 그 트럼프. 또 지금의 트럼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세 번째 키워드 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거울 속의 폭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프렌티스 TV 진행을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거울 속의 폭군이 이게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하면서 매일 집에 와서 거울아 나 잘했지. 내가 최고지. 이런 그 극도의 나르시시스트가 생성되었지 않나 싶어요. 세 번째 변곡점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뭘 준비해 오셨을까? 이 사진. 지난 대선 지난 선거 기간 대선 동안 유세장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피습을 당했죠. 피습을 당했을 때 막 얼굴에 이제 피범벅이 되고 한 상황 속에서 뒤에는 성조기가 날리고 손을 번쩍 들면서 파이트 세 번 했습니다. 파이트. 요 장면, 이 사진으로 이 기자가 막 상도 타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왜 이걸 골라오셨을까요? 지금의 트럼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곡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대선에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는 그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죠. 정확히 7월 13일, 작년 7월 13일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오른쪽 귀 뒤에 이제 이게 총탄을 맞았잖아요.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부상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지켜들고 지지층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정말 광범위한 미디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엄청났죠, 저건 정말. 저는 이때가 나르시즘을 병적으로 증폭시킨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지난 대선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뭐 엄청난 나르시스트였는데 저 사건을 겪으면서 그게 더 폭발했다고 더 폭발했죠. 그래서 왜요? 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걸 겪었는데 친한 친구들이 치료까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PTSD의 증후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그게 있는가 봐요. 영어로는 re-experiencing입니다. 그래서 총탄이 자기를 스쳐갔고 그 이후에 7분짜리 영상을 거듭해서 트럼프는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결국은 뭐 그 이후로 트럼프는 투사 이미지가 이게 드러났고 역경을 뚫고 복귀하는 영웅 이미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말을 해요. 그 영어로는 그의 언어로는 divine intervention. 신이 역사 속에서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알이 그를 스쳐갔지만은 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서 트럼프가 내가 총알을 급히 피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래서 피했다. 영어로는 dodge a bullet. 내가 재빨리 총알을 피했다. 그래서 거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인을 신격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억이란 게 자기 머릿속에서 왜곡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왜곡시키는 게 사람의 기전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도 기억 속에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내가 피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신이 개입한 거야. 그렇습니다. 나는 일종의 신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 거군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나르시스트였는데 얼마나 더 나르시스트가 됐을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기간인데 제가 네. 그때 트럼프 그 피습 사건 이전과 이후를 제가 유심히 비교해 보면은 네. 하나의 그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요? 트럼프가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구호적이고 선언적이고 설명은 않잖아요. 그래도 이전에 뭐 바이든과의 토론이라든지 이전에 뭐 선거 유세를 할 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 피습 사건 이후로 더더욱 구호적이고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 TV 토론, 네. 해리스와의 TV 토론에서 좌파라는 얘기, 반공주의. 사실 미국 대통령상에서 좌파, 반공주의는 사라진 지 꽤 오래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항상 그가 얘기했던 불법 이민 문제. 그래서 이민 레토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심플하고 자극적이고 구호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인이 신격화시켜서 나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구호적으로 선거운동을 아주 어기차게 밀고 갑니다. 야, 그러네요. 저 사진, 그러니까 저 테러가 엄청 큰 사건이었죠. 엄청 큰 사건이고 뭐 트럼프 인생의 변곡점이 됐겠지라고 막연히 누구나 생각합니다만 설명 듣고 나니까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저렇게 돌출 행동을 막 진짜 눈치 안 보고 하지? 왜 저렇게 더 막무가내한 애가 됐지?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곡점은 뭐가 될까? 앞으로의 트럼프 시대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교수님 고민 좀 해보셨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죠. 저 같은 역사학자들은 이 과거를 먹고 사는데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제 미국의 역사의 큰 틀에서 그 베이스에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변곡점은 내년의 중간선거. 중간선거.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역시 관세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미국 국민들이 내년 중반까지는 관세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이게 역효과인가를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후반부의 중간 선거에서 아마 상하원 의석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대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시대는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또 대선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헌법으로서는 불가능하죠. 불과 2번까지가 가능하니까 그 말씀은 이제 트럼프의 후계자,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전통을 믿어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는 이제 해프닝이 끝나고 결국은 미국 민주주의나 네. 모든 정치적인 제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는요. 네.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2의 트럼프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굉장히 돌출적이고 그렇죠. 정말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짝퉁 트럼프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상당수의 온건한 보수주의자들, 중간층 유권자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트럼프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대선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을 이제 스트롱맨 전 세계의 스트롱맨으로 꼽아봤는데 지금 미중 신냉전이 국제 관계를 뭐 상징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회 큰 흐름에서 이 미중 관계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국 전문가가 아니고 미국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실 미국의 역사를 크게 길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계속 연속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극도의 이제 경계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서 그때부터 서구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게 환상이 컸죠. 그러다가 19세기 정확히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중국 이주자들이 미국에 물밀듯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민의 홍수라고 그러는데 뭐 중국 이민자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그리고 이탈리아 또 북유럽 그리고 멕시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려오게 되죠. 19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중심 처음으로 이제 중국인들을 이게 맞대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차별, 멸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1882년에 중국인 이민금지법, 중국인 배척법 혹은 이게 연방정부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요. 역사상 최초로 특정한 민족을 겨냥해서 이민을 금지한 것입니다. 언제 1882년이에요. 세상에 1800년대에 중국인 콕 집어서 너네는 이민 오지 마법이 생겼어요, 미국에. 그 정도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차별, 그렇구나. 뿌리 깊네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역사적인 그 전개를 좀 빠른 속도로 얘기하면 1949년 10월에 중국이 공산화되잖아요. 그게 결정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중국 선교에 대한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1972년에 닉슨의 그 중국 핑퐁 외교에서 중국이 이제 그 국교가 정상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탈냉전 시기에 중국에 대한 기대가 또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맞아요. 미국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에 드디어 중국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러다 보면 중국의 공산주의도 무너지리라.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 컸고 사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만은 WTO 가입의 1등 공신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컸죠. 그런데 9.11 테러가 터지고 이라크 전쟁이 나면서 미국이 중동의 늪에 빠집니다. 거기에 2008년 금융 위기가 닥치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시진핑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커져요. 그럼 교수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 경제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우리 같이 가자였다가 2001년 9.11 테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부터는 쟤들 더 이상 키워주면 우리를 먹겠네 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냉전 시기 1990년대 중국과 같이 가자는 것은 아니고 미국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에 중국이 편입되리라고 기대를 했죠. 우리 품으로 들어와 뭐 이런 느낌? 그런데 9.11 이후에 이라크 전쟁과 중동의 그런 혼란 속에서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너무 커버렸어. 그러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발원지가 중국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미국인들에게 중국인 혐오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예전 1888년에 그 뿌리 깊은 중국에 대한 혐오가 다시 되살아났다. 다시 되살아나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다.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미중 관계?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안하고. 미중 관계는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한다면은 미국 내에 지금 커져가고 있는 반중 정서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4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예. 미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가 끝나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냉전 시대가 지금 고착이 되고 있는데 마가를 네. 국외 문제로 한정한다면은 중국을 제압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와, 그렇게. 이게 이제 마가의 지향점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파괴적으로 가면은 우리도 엄청난 이 고난과 이 혼란 속에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미국사를 전공하다 보면은 미국이 이 동맹 간의 연대에 근거해서 국제관계를 풀어갈 때는 되게 성공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90년대 초의 걸프 전쟁. 예. 대표적인 실패는 연대가 실패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게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후원했던 동맹국이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동맹국가의 연대를 계속 가야 되는데 연대가 약해지거나 끊어질 때 네. 이게 미국은 굉장히 파괴적인 방향으로 중국과의 신냉전을 가지 않겠나. 사람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의 폭군에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거울 깨버리는 상황. 네. 그래서 이게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에 우리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들으면서 중간선거 전에 내년 미국 중간선거 전에 이 관세 협상이 잘못됐다는 걸 미국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쪽으로 빨리 경제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하고. 왜냐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겨버리면 이제 또 어떻게 이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더 폭주할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미국 역사 속에서 중국과 가까웠다 멀었다, 즉 반중, 친중 요 흐름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요 흐름도 굉장히 같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핑퐁 외교 그때 우리도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막 친한 느낌? 굉장히 가까운 느낌들 갖고 교류도 많았고 중국 사람들 참 좋아하고 이랬다가 요즘 좀 반중 정서가 커진 느낌이 있는데 미국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저는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의 흐름과 우리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거의 같이 그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천안문 사태 후에 이제 막 핑퐁 외교 있고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 관계 다시 맺고 할 때는 중국에 대한 인기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 저 대학에서도 중문학과 중국어과 인기 엄청났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하고 훨씬 가까운 느낌이었고 중국 여행 엄청 많이 갔고. 근데 어느 순간에 반중 정서가 상당히 높아진 게 미국의 흐름과도 같이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스트롱맨 트럼프. 이거 교수님 중국 전문 아니십니다. 아니신데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좀 닮은 것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나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오늘 테마가 스트롱맨인데. 스트롱맨이에요. 예. 아무튼 두 명의 스트롱맨이 잘 좀 협조해서 세계를 좀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폭주하는 쪽 말고 파괴적으로 가는 쪽 말고 좀 평화롭게 같이 잘 사는 쪽으로 이끌어가기를 당부하면서 김봉준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도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가시면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듣고 싶으신 노래? 저는 18곡이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사실 우리가 혼란기에 살고 있잖아요. 예. 저는 Let It Be의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Let It Be가 18곡인데 내가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지혜를 구했더니 마리아가 기속말로 whisper at me, let it be, 내비도. 전라도 말로 내비도 불어. 그래서 지금 추석인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잠시 내려놓고 행복한 추석을 맞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뚱맞지만은 저희 18곡 레리비를 추천을 합니다. 교수님의 애창곡. 근데 오늘은 이 사투리가 너무 정겹네요. 추석이라 그런지. 내비둬버려? 어떻게 한다고요? 내비둬버려. 저는 이게 레리비의 가장 맛깔나는 전라도 버전의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광고 후에 김봉준 교수님의 추천곡 비틀즈의 Let It Be 냅둬버려 들으면서 내비둬버려 들으면서 우리도 좀 순리대로 모든 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는 곡 비틀즈의 Let It Be 김봉준 교수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7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night is cloudy,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 until tomorrow, let it be.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O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